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트럼프 재선은 미국 내부뿐 아닌 세계 경제와 외교 전반을 재편할 초대형 사건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일요 특별판에서는 스트롱맨 트럼프의 귀환이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S 기자 출신이자 경제 전문가로 저명하신 분이죠.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워낙 이렇게 책도 많이 쓰시고 방송도 많이 하시고 눈코 뜰 데 없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즘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 일 저일 하느라고 네. 이제 시간이 좀 쫓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나뵈야 되니까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그 현대고를 졸업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네. 정치 방송이다 보니까 현대고 하면 떠오르는 정치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있거든요. 네, 네. 보니까 1학년 때 그 3학년이실 때 네. 입학을 한 건가요, 한동훈 그렇죠. 대표가? 제가 현대고 2회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5회입니다. 근데 잘 알아요. 네. 아. 원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네. 네. 그럼 한동훈 대표하고 이렇게 교류도 가끔 이따금씩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대학 때 이후로는 교류한 적은 네. 없습니다. 원래 대학 때 이제 동창회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신설학교다 보니까 과에 관계없이 동문회를 같이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봤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 중에도 현대고 출신들이 좀 있거든요. 네. 부유한 냄새가 좀 납니다. 아, 정말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지금까지 제 얼굴에서 네. 그런 느낌을 느꼈다는 분은 네. 제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현대고 출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네. 네. 아니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국내외 언론이 네. 다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의 경합을 예상할 때 정말 단언하시고 트럼프가 된다. 네. 이런 말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도대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제가 맨날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뭐 전 봤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산수를 했어요. 더하기를 했는데 어떻게 더하기를 했냐 하면 이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TV 토론을 한 직후에 갑자기 해리스가 높게 나온 이상한 여론조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여론조사의 모든 설문문항을 저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이상한 점이 있어요. 네. 보통 대통령 선거에 질문 많이 하면 이 전화했는데 한 30분 끌면 전화 끊어버리고 싶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20개나 30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리스가 높게 나온 건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질문이 50개, 60개 넘어요. 아, 응답자 네. 응답률이 떨어지는 조사였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트럼프 지지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10분 이상 받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거보다 더 무서운 함정이 있는데 자, 해리스한테 우호적인 질문을 한 5개 이상 넣었습니다. 연속으로. 그럼 전화 끊기 너무 좋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진짜 트럼프 지지자를 완전히 빼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자,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죠. 불법 이민자가 개나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네. 이 발언을 했는데 자, 이 질문에서 불법자를 빼버렸습니다. 그냥 이민자라고 넣어버리고 그다음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또 이제 후속 질문을 한 5개를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했냐? 네. 자, 이런 개고양이 발언 때문에 우리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 5개를 넣었습니다. 연속으로. 자, 거기다가 트럼프가 총 맞았다는 부분에서 질문을 하고 어떻게 생각했냐? 그다음에 후속 질문으로 평소에 총 맞을 만한 그런 발언들을 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넣었습니다. 야, 너무 편향적인데요. 자, 그럼 네. 그런 질문이 있으면 트럼프 지지자는 전화를 붙잡고 있을까요? 못 잡을까요? 저라도 안 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59개 질문 중에서 한 30번째 그런 질문을 넣잖아요. 30번째에서 전화를 끊어버리면 통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여론조사, 네. 의도적으로 질문서를 조작했다고 느껴지는 모든 여론조사를 제가 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만의 통계를 다시 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평균 한 3에서 4% 진다고 할 때 그런 이상한 여론조사를 빼고 다시 평균을 내보니까 트럼프가 가장 졌을 때도 전국 평균으로 1.5% 이기고 있었습니다. 야. 그래서 저는 산수만 했을 뿐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던 건 그런 거고요. 나중에 트럼프 인기가 올라가면서 이 평균 여론조사에서 3% 이상 트럼프가 이겼는데 네. 이 모든 그 일종의 질문서 이상한 것만 빼버리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제가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마술사는 마술을 공개하는 순간 에이 별거 아니잖아. 달걀은 누구든 세울 수 있어. 콜럼버스는 누구나 될 수 있어.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콜럼버스의 달걀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공개 안 하다가 이제 모두가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방법을. 국내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먼 타국인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띄엄띄엄 보다 보니까 저만 해도 야 바이든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교체가 됐는데 미국민들의 뭐 열망과 호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네. 이런 착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바람도 좀 있었죠. 네. 뭐 개인적으로도 뭐 한국한테 누가 더 유리하냐 이 측면에서는
해리스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바라는 측면에서 해리스였어요. 왜냐? 해리스가 좋은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상원을 잃어버리거든요. 아. 그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네. 해리스는 좋은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초선 대통령이라 일단 재선이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해리스는 한국한테 좀 더 나은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트럼프는 이번에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상원 하원을 동시에 장악할 것이다. 그래서 책의 뒤편에다가 뭐라고 썼냐? 네. 슈퍼 트럼프라고 썼는데 네. 제가 트럼프 좋아해서 슈퍼맨하고 비슷하다 이런 뜻이 음. 아니고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하원과 상원을 동시에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권력이 집중돼 있어서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재선 대통령은 음. 삼선 못 하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네. 뭐 이것까지 도전하면 이건 뭐 미국의 헌정 질서가 파괴될 테니까 삼선할 생각이 없다면 당연히 하고 싶은 걸 다 하겠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보단 해리스가 한국한테 조금 더 유리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책 제목이 트럼프 2.0입니다. 아마도 집권 2기를 나타내는 말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일천 단점 정부인 경우에는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거기다가 사법부까지도 이제 뭔가 구미에 맞는 환경이 조성됐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키기가 너무 쉬운 환경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 네. 트럼프가 공약 이행률이 1기 때 23%뭐 좀 높게 보는 데는 40% 정도 분석하거든요. 근데 이 평균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보다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원래 큰 소리 땅땅 치고 자기가 말한 거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트럼프는 자기 목적을 향해서 항상 끝까지 뛰어갔어요. 근데 다만 1기 때는 권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첫 2년 동안은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대신 공화당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아, 오히려 트럼프를 네. 상대로. 그렇죠. 네. 그때 반 트럼프 연맹이 공화당 내에서 만들어졌고 그 중진 의원들이 트럼프를 보기에 정말 우습게 봤어요. 어디서 갑자기 정치 날라들어온 초보 돈이. 따위가 말이야. 네. 예.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명령하고 난리야?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1기 때는 첫 2년은 그게 문제였지만 두 번째 2년 때는 하원에서 정말 참패를 공화당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야, 재선 못하는 거 아니야? 네. 이 정도까지 참패했는데 재선하겠어? 음.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도 말을 안 들었고 민주당이 하원을 지배하면서 힘이 없었는데 이번에 트럼프는 정말 모든 힘을 다 가졌기 때문에 공약 이행률이 저번처럼 전직 대통령들의 절반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 2기와 1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표현상 레드 스위프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국회 권력까지 가져간 상황인데다가 이 단점 정부가 출연했다면 아까 말대로 굉장히 힘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우리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외국적 지표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 가상화폐가 굉장히 치솟고 있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자, 가상화폐에 대해서 트럼프가 1기 때 뭐라고 말했냐? 사기다 이렇게 맞아, 말했습니다. 사기라고 했더라고 네. 저도 보니까. 네. 그리고 다 단속해야 된다 네. 그랬죠. 제재하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느냐? 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가상화폐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 사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트럼프 혼자서 가상화폐를 미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공화당의 싱크탱크도 밀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미중 패권 전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자, 트럼프 1기 때 2017년부터 한 19년 사이는요. 중국이 가상화폐의 사실상 중심 국가였습니다. 종주국이나 다름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뭐 물론 이 처음에 과연 누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냐는 잘 모르지만 이때 왜 모든 비트코인 채굴이 중국에서 이루어졌느냐? 전기값이 정말 쌌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느 정도 거래를 차지했냐면 비트코인의 거의 73%를 차지했거든요. 2019년까지. 중국에서도 야 이거 외화벌이로 짭짤한데? 달러 많이 벌어오니까 좋아 이렇게 네. 생각을 하다가 2020년에 갑자기 생각이 좀 바뀝니다. 이유가 뭐냐? 야 이거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자꾸 돈을 해외로 빼돌린다. 중국인들이. 네네. 네. 중국인들이 빼돌린다. 네. 이거 달러벌이가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부터 살살 이 규제를 강화하니까 20년부터 중국인들의 이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60%, 50% 이렇게 해마다 10%포인트씩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트럼프가 그러면 비트코인 좋아할 리가 없죠. 중국인들이 키우는 자산이니까 이걸 어떻게든 때려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임기 내내 끝까지 21년 1월까지 끝까지 트럼프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21년 9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이죠. 21년 9월에 이제 진짜 엄청난 규제책이 나와요. 앞으로 가상화폐 갖고 있으면 감옥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중국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중심지가 미국으로 옮겨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때 가상화폐가 이제 미국으로 옮겨오면서 모든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럼 중국은 이제 어떤 자산을 밀고 있느냐? 금을 밀고 있습니다. 금이요? 네, 거기도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 중국은요. 시진핑이 자신감 있었을 때는 위안화를 국제화해서 중국의 어떤 꿈은 뭐였냐? 미국의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꿈이 잠깐은 있었죠. 근데 꿈은 야무졌지만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게 곧 드러났습니다. 한 2019년 정도에는 시진핑도 깨달았어요.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달러한테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면 뭐가 있을까? 금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인민은행,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여기서도 금을 많이 사고요. 그리고 중국 국민들한테도 계속 얘기합니다. 뭐 홍보해요. 금 사라. 왜 금값을 많이 올리면 달러화에 대한 어떤 패권의 훼손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금값이 오르는 걸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항상 미국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뀐 게 비트코인의 중심지는 미국으로 바뀌고 네. 그다음에 중국은 이 달러화를 노릴 때 수단이 위안화가 아닌 금으로 바뀐 상태니까 금값이 자꾸만 오른단 말이에요. 네. 이건 분명히 공화당 입장에서도 안 좋죠. 달러 패권을 계속 공고하게 가져가려면 금값을 찍어 눌러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여전히 회수가 안 되는 돈들이 너무 많아서 무슨 자산인가는 지금 현재 계속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금도 오르면 안 되죠. 왜냐? 예, 금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준비 자산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금값이 막 치솟아 오르면 야 달러 대신 금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달러 패권에 균열이 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이걸 뭐 준비 자산으로 갖고 있는 나라 뭐 기껏해야 베네수엘라 정도밖에 없잖아요. 뭐 몇몇 나라가 있지만 아직 작은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살짝 키워줘서 금의 김을 좀 빼놓고 금의 이제 이 풍선 부푸는 걸 좀 빼놓고 그리고 일종의 중국 논리기죠. 야, 니들은 없잖아. 우리가 갖고 이거 우리가 통제할 거야. 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권 전쟁하고 굉장히 강력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밀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트럼프의 선택이라는 것이 금 대신 가상화폐였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상화폐들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이제는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실 네.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가상자산에서 그냥 달러로 바꾸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상태로 바꾸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가상자산에서의 달러화의 지배력은 진짜 거의 100%예요. 이유가 뭐냐? 스테이블 코인을 위안화 베이스로 발행한다든가 유로화 베이스로 발행하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자, USDT, USDC 전부 다 USD 즉 미국 달러를 베이스로 달러 하고 기반이라는 있거든요. 거죠. 네. 달러 기반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또 계산을 한 거죠. 야, 이거 가상자산을 키워서 아직까지는 이게 금을 대체하는 건 아닌데 이게 전부 다 달러 기반이네? 그러면 뭐 가상자산 키워서 그렇게 나쁠 건 없잖아?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키울 거냐? 금을 대체할 정도까지는 절대 안 키웁니다. 그 직전까지만 키우지. 네, 금을 대체해버려서 진짜로 또 달러를 위협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도 어쨌든 네. 위협이니까. 네. 아무리 USDT나 USDC 즉 테더나 아니면 서클 같은 걸 사용한다 하더라도 여기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이제 가상자산의 문제가 되느냐. 가상자산은요. 내러티브 자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서사가 있어야 돼요. 영웅들 서사가 있잖아요. 네. 뭐 주몽이 뭐 아래서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가상자산에 이번에 서사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서 뭐 트럼프도 또 가상자산 좋아하고 등등등 이 서사가 있는 동안은 계속 오르는데 이 서사를 끝내는 건 뭐냐? 결국 트럼프가 가상자산을 버리는 것보다 먼저 나타난 현상은 뭐냐? 미국의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아무리 서사가 멋져도 거기로 가겠죠. 네. 아무리 서사가 멋져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러티브 즉 말이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 법보다 무서운 게 주먹이라고. 주먹이 뭐냐?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서술되어 있는 법보다 사실 주먹이 무서운데 네. 금융시장에서 주먹 바로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면 그때 가상자산의 이번 내러티브가 끝날 수 있죠. 근데 네. 가상자산은요. 항상 그렇게 해서 한번 내러티브가 딱 돼서 올랐다가 또 그 내러티브가 끝나면 이제 급락을 할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가상자산 투자하신 분들은 그건 각오해야 돼요. 트럼프 1기 집권 기간 내에도 등락을 반복했잖아요. 네, 네, 그럼요, 실제로. 그럼요. 네. 얼마든지 가능한데 네.
자, 이번 내러티브를 끝내는 게 그거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을 세게 받을 수 있고 다시 또 새로운 내러티브가 나타나서 또 이제 가장 자산을 끌어올릴 거니까 투자자는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한번 팔고 다시 들어올 건지 네. 아니면 금리가 많이 올라도 또 그럼 기다리면서 다음 내러티브를 도약을 볼 기다릴 건지. 것인지 또 네. 다른 도약을. 왜냐하면 매번 도약을 했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금 직전까지는 계속 미국에서 키울 용의가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내러티브를 거기까지는 용인해 줄 겁니다. 하지만 금까지 대체해서 언젠가 달러 패권을 위협한다? 그럼 미국 정부가 진짜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네. 가상자산도 죽일 거예요. 근데 금까지 도전하기에는 아직은 거리가 멉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 미보유 인간이다 보니까 미국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그 가상화폐를 거듭 강조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은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가 대응이 돼 있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상자산 이게 정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이런 말 좀 저는 쓰기 싫지만 남들이 쓰니까 쓰겠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정말 이상한 게 가상자산이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미국에서 이제 달러로 거래될 때 달러로 딱 계산을 하면 한 8천만 원인데 아니 비트코인 한 개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선 1억 원인 거예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한 2천만 원 줬던 적이 있는데 네. 와 이거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국제 가격에 비슷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거꾸로 역으로 마이너스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었거든요. 마이너스요? 네. 네. 그래서 최근 한동안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약세를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미국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약간 좀 소홀히 봤던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상자산이 크는 게 이제 우리한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사실 한국에 정말 치명적이에요. 아.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네, 어떤 뭐 가상자산 측면이었습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뭐 여기서 이제 돈을 버시는 분들 뭐 잘못한 거 아니고 뭐 돈 버셔도 좋고요. 다만 저는 이제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경제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역으로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이제 무역 거래를 할 때 달러화로 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업체들이 이 달러를 벌어오면 요걸 어떻게 했을까요? 원화로 바꿨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공급을 해왔던 겁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무역 거래 하시는 분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비중이 뭐 혹자는 5%다. 혹자는 전체 무역 거래의 15%를 넘었다. 이래서 평균적으로 한 10%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문제가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테더, USDT나 아니면 서클, USDC를 사용하게 된다. 그분들이 이제 수출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USDC를 받았다. 네. 그럼 예전 같으면 이제 환전을 했겠지만 요즘 환전 안 합니다. 그러면 네. 투명하게 거래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뭐 탈세 의혹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탈세도 걱정이 되지만 저는 더 걱정되는 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돈으로 예전 같으면 환전을 해서 뭐 국내에 투자한다든가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수출 대금으로 그냥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안 이루어지죠. 물론 이게 세원도 잘 포착이 안 되고 예전보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불안해지는데 지금 가장 큰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이 생각보다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지금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이 지금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사실 은행에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가상자산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나왔습니다. 은행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죠. 네. 자, 지금까지는 뭐 신용장 받고 뭐 온갖 과정에서 수출하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이번에 이제 KBS를 나와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진짜 5초도 안 걸렸어요. 근데 모든 일들은 다 진짜 몇 초 만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법무사분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되니까. 네.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아세요? 은행 어. 계좌 만드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계좌 만드는 게 계좌 하나 만들 때마다 진짜 머리를 제출할 서류가 쥐어뜯었습니다. 너무너무 많군요. 예. 너무 많죠. 그건 은행 잘못이 아니에요. 금감원 잘못입니다. 금감원에서 지금 어떤 큰 잘못을 하고 있냐면 지금 고작 우리가 지금 이제 뭘 지금 현재 막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냐면 자꾸 이 전화로 이제 뭐 피싱한다 그러니까 네, 도용 가능성. 도용 네. 가능성, 계좌 도용 가능성 때문에 계좌를 만드는데 제가 진짜 엄청 공부를 했거든요. 진짜 며칠을 공부하고 이게 너무 법인 계좌 힘들다. 만드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예. 개인 계좌 만드는 데보다 한 5배나 10배 좀 어렵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공부를 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은행을 한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서류가 부족합니다. 아니 분명히 인터넷에 써 있는 대로 제가 다 가져갔는데 준비해서 가져갔는데 창구에 갔더니 네. 또 창구 직원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창구증을 잘 안다 하더라도 뭐 규정이 좀 바뀌어서 또 다 바뀌었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은행을 3번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제가 거의 일주일 걸렸어요. 다시 새로운 서류 발급받고 하는 사이에. 네. 그다음에 이걸 갖고 이제 은행의 이제 금리가 좀 낮으니까 요걸 뭐 ETF나 이런 걸로 좀 법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증권 계좌를 만드는데 네. 증권사를 5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계좌 하나 만드는데. 자, 네. 그러면 법인으로 뭘 이렇게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고 수수료도 생각보다 좀 센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수출 대금이나 이런 걸 받기도 너무너무 쉽고 이렇게 만들기 힘든 은행 계좌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금감원 지금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물론 피싱으로 하는 그런 계좌들 막아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법인 영업을 하기 힘들게 만들면 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수출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세수에서도 빠지지만 더 큰 문제는 외환시장에 달러가 공급이 안 돼서 지금 이제 1,400, 1,500 넘어가게 되는데 금감원이 지금 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건 은행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금감원이 빨리 제도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피싱 잡는 것이 왜 이렇게 법인 만들어서 법인 계좌 만드는 거 힘들게 네.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게 하느냐. 저는 좀 국가적으로 좀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지금 네. 금감원이 좀 더 빨리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상 통화의 문제가 뭐 금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환율 문제까지 이렇게 상상을 못 해봤는데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가고 하나 더 보태면 트럼프 공약 중에 하나가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뭐 자본 시장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인하해서 뭔가 틈을 열어줄 것 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 주식 시장도 뭔가 상승 분위기를 타지 않습니까? 네. 네, 얼마나 더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갈까요? 일단 법인세를 깎아준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네, 당장 뭐 ROE나 뭐 여러 가지 뭐 측면에서 주식 시장에서 당장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올릴 거냐? 네, 자, 이렇게 세금을 진짜로 깎아줘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때부터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금리가 시장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이제 세금을 깎아줘서 이제 좋은 효과, 주식시장을 네. 들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가 근데 국채 금리가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냥 진짜로 실물을 해서 국채 물량이 늘어나는 데까지는 제가 보기엔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이 법을 바꾸고 등등등등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3분기는 넘어야 돼요. 취임한 다음에 뭐 6개월 이상 걸리니까. 근데 문제는 국채 시장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걸 미리 예상해서 국채 금리가 미리 뛸 거거든요. 아, 사전에. 네, 그렇죠. 그래서 국채 물량이 진짜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발행량이 왕창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가 이제 커지게 되면 국채 시장에서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정말 이제 다 이제 전설적 투자자들을 잘 아시는데 드러켄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워렌 버핏보다도 수익률이 높으신 분이고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30%입니다. 제 돈만 맡아준다면 저는 드러켄 밀러한테 돈을 맡기고 싶은데 큰 기관 투자가 돈 아니면 안 맡아요. 그래서 네. 제 돈 안 맡아줍니다. 근데 드러켄 밀러라는 전설의 투자자 이분이 최근에 금리 상승에 베팅했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어요. 이걸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자, 한 달 전에는 자기가 갖고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의 15%를 금리 상승에 베팅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며칠 전에 25%로 올렸다. 네. 나는 금리 계속 오를 거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트럼프 랠리가 계속되느냐? 금리가 4.7 혹은 이제 5. 금리는 참 기준은 10년물 네. 금리입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7이 넘게 되면 시장의 경계 공보가 울리게 될 거고요. 5%가 넘게 되면 그건 진짜 비상사태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이 시점에서 불현듯 궁금해지는 거는 우리 박종훈 소장님께서는 미국 관련된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주식 보유를 얼마나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옛날부터 공개했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최경영의 경제쇼, 홍사원의 경제쇼 여기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네. 항상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는 환율이 1,100원밖에 안 됐어요. 네. 그때 출연해서 환율이 지금 1,120원 아래니까 무조건 달러를 금융자산의 50%를 보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진짜 악플 많이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증권사들은 900원대 간다고 했었거든요. 내려간다고 했는데 네. 왜냐하면 그때는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100원일 때 제가 방송을 했는데 1,060원 가니까 악플이 막 달리는 거예요. 야 40원이나 내렸다. 너 틀렸지 않냐. 제 최경영 경제쇼 출연했다가 아직도 아픔이 남아있는데 네. 악플이 달렸던. 근데 제가 왜 1,120원을 제시했냐. 저는 항상 달러화로 환전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3년 평균 환율보다 낮으면
달러로 환전한다. 아. 그리고 얼마큼 환전하냐?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50%로 50%? 환전한다. 네. 그리고 이걸 한 번에 환전하지 않았어요. 한 10%씩 5번에 나눠서 환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경영 경제쇼에서 이제 거의 45분 동안 떠든 게 있는데 금을 사셔야 된다. 그때는 금값이 1g에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했을 겁니다. 네. 지금 12만 원 정도 되죠. 거의 반값밖에 안 됐을 때 역시 금사라 그랬더니 45분 동안 KBS 채널이잖아요. KBS 기자라는 놈이 투기를 조장한다. 금팔이 한다. 네. 예. 그래서 아이고 머리야. 저 아직도 마음의 상처를 마상 입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금사라고도 얘기했죠. 45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근데 금은 얼마큼 사야 되느냐? 금융자산의 10%를 권고해 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에 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달러를 사야 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원화는 전 세계 거래량의 사실 0.5%도 안 돼요. 굉장히 미미한. 네.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0.5%밖에 안 되는 그 특수 자산에 전자산에 몰빵한 거잖아요. 그래서 달러화가 없다면 사실 특수 자산에 전자산을 둔 거니까 당연히 보편적 자산에 당연히 돈을 분산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실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도 뭐 기자 출신이지만 네. 이런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대통령 순방을 했을 때 대통령의 치적으로 언론사들이 뭐라고 해야 하느냐? 미국에 이번에 뭐 100조 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대통령 순방의 어떤 업적입니다. 성과. 네. 성과입니다. 야, 진짜 그럴 때마다 피가 진짜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미국에 바이든 임기 동안 제 추정으로는 적어도 120조 원에서 한 150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럼 제가 일자리가 몇 개가 미국에 창출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최소한 10만 개에서 30만 개를 우리가 창출해 줬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10만 개면 30만 명을 부양할 수 있고요. 30만 개면 100만 명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고소득 직장이에요. 전부 다 첨단 반도체. 대기업이 가서 하는데. 네, 예. 첨단 배터리. 그러면 연봉 막 7천, 8천 이렇게 받을 수 네. 있는 혹은 1억도 넘는 이런 그런 직장들이 일자리를 예. 전부 다 미국에 그동안 4년 동안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자,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은요. 더 이상 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환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다. 네. 예. 왜? 그 달러를 갖고 있다 미국에 투자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환전하는 돈은 우리나라 직원들의 임금 정도만 환전하면 돼요. 그렇네요. 나머지 돈은 전부 달러로 갖고 있다가 미국 땅에 투자합니다. 미국 사람들 월급 쓰고 네. 미국에 투자하는데 이 비용을 다 쓰다 보니 이게 정말 걱정인 게 앞으로 도대체 누가 이제 달러를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환전하겠느냐. 네. 아까 제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테더나 서클 같은 데로 USDT나 DC로 옮겨가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는 아직 미미합니다. 그거는 금감원만 정신 차리면 돼요. 그렇죠. 금감원이 빨리 네. 지금 효율성을 높여서 이놈의 진짜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 돈이 넘어가는 걸 빨리 막아야 되고 금감원만 오늘 정신 차려서 오늘 규정만 바꿔도 되니까 빨리 규정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 미국에 더 이상 기업들이 제조 공장을 짓지 않고 한국 땅에 짓도록 뭔가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기업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인센티브 메커니즘 동기부여를 못했기 때문에 미국 땅에 공장을 지은 그렇겠죠. 거니까 네.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지을 수 있는 있도록 환경을 예. 여건을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이런 외환시장의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봅니다. 제가 서당계 3년 아니 서당계 30분 풍어를 좀 읊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중 패권이 지금 강화될 것으로 경쟁이 강화될 것 트럼프 예상이 되는데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의 그 달러라든가 금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를 웨이트를 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도 달러나 그 금의 보유량을 높이는 게 맞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네. 네. 자, 그것도 이제 그러면 네. 지금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옛날은 됐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4년 전에 이미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랬더니 원화가 이제 20%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했냐면 50, 10, 40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포트폴리오를 옮기지 않았는데 원화 비중이 20%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화가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달러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달러를 그냥 현금으로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달러를 갖고 투자해야죠. 왜냐? 달러의 수익률이 무엇이든 훨씬 더 높아요. 달러 예금이 지금 원화 예금보다 훨씬 높아요. 저 그냥 달러 예금도 들고 있거든요. 달러 국채가 한국 국채보다 수익률 높아요. 네. 당연히 주가 상승률도 미국이 더 높았죠. 높겠죠.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뛰어들려고 하니까 1달러에 1,400원에 가까워요.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네, 예. 정말 너무 오른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이 1,400원만 되면 정말 외화를 풀어서 계속해서 1,400원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1,405원 가면 갑자기 훅
내려갔는데 그거 전부 다 한국은행 개입이에요. 왜 개입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냐면 갑자기 이유 없이 막 팔아요. 이거 막 손해복을 팔길래 네. 그건 개입이다. 이렇게 다들 시장에서 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뭐 최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언제 바꾸는 게 좋으냐? 저는 이제 달러는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3년 평균 아래로 내려가면 된다. 예. 최근에 2달 전에 그런 적 있어요. 실제로 1,308원 간 적이 있었는데 1달러에 1,300원 8원 갔을 때 그때가 딱 3년 평균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끔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저는 이번에는 5번씩 나눠서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간이 짧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방으로 계속해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한 100원 정도씩 확 내린다 하더라도 네. 하방하는 시간 네네. 짧을 것이다. 네, 네. 그게 왜 짧냐면 음. 지금 한국은행의 여력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옛날에 저는 이제 한 5차례 정도로 나눠서 이제 막 한 3개월씩 한 번씩 그러니까 이렇게 텀을 환전을 두고. 했는데 네. 시간이 있었어요. 네. 이번에 왜 시간 없이 거의 한 달 만에 이게 다시 100원이 튀느냐? 다 알거든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어느 속도로 줄었는지 알고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여력이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이번에 V자 반등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 앞으로도 이제 외환 시장이 이제 3년 평균으로 하면 이제 또 1,300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네. 그 예전 기준을 뭘까? 적용할 수 있는지 예. 저도 약간은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네. 저는 어쨌든 달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금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패권 전쟁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말씀대로. 트럼프는 금값을 낮추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 트럼프는 뭐 별 상관이 관심이 없지만 금에 대해서 공화당 진영에서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달러의 역사는 금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의 역사입니다. 1933년까지는 금이 이겼어요. 근데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진짜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공황을 이겨냈기만 한 게 아니라 이분이 달러 패권을 공고히 만드는 놀라운 대통령령을 발동시켰습니다. 그게 뭐냐? 대통령령으로 앞으로 미국인들은 금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벌금은 $10,000다. 그때 돈으로 $10,000입니다. 지금 돈으로 제가 환산을 해봤더니 네. $300,000쯤 돼요. 야,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인데. 자, 네. 보통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형벌을 할 때 보통은 또는이잖아요. 또는. 네. 그러니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네. 네. 네, $10,000 이하의 벌금이 벌금 아니고 처한다. 예.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엔드.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고 벌금도 물어라. $10,000의 예. 벌금도 때린다. 야, 이런 대통령령이었어요. 그럼 $300,000면 지금 돈으로 얼마입니까? 하면 4억 원이 뭐, 훨씬 예, 그렇죠. 넘죠. 예. 그러니까 이 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걸렸다가는 그냥 감옥 가고 그냥 전 재산 털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모든 금을 연준에 갖다 바쳐라. 라는 대통령령을 발동시켰습니다. 그 뒤로 달러와 금과의 전쟁에서 달러가 승기를 잡히기 시작했고요. 네. 그 뒤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금값이 1970년 이후로 엄청나게 튀었습니다. 금값이 진짜 엄청나게 튀었는데 80년 이후로 금값이 하락을 했어요. 한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금은 총 21만 톤이에요. 유한하죠. 예. 네, 유한하죠. 우리가 이 금을 일단 금을 캐면 버릴까요? 4,000년 동안 우리 인류는 금을 캐면 계속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금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혹시 금 갖고 있으면 버리겠습니까? 아니, 절대 안 버리죠. 버리죠. 예. 우리가 금을 소비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초밥집에 가끔 금가루가 뿌려지는 데가 있던데. 이빨에도 좀 있고요. 네, 네. 예. 그렇죠. 아니에요. 그 금도 저는 제가 갖고 있던 건 팔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네. 팔죠. 절대로 금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음.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21만 톤의 금은 4,000년 동안 누적된 건데, 자, 그 중에 14만 톤은 1980년 이후에 캔 겁니다. 아, 그래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4,000년 동안 캔 금은 7만 톤밖에 안 돼요. 14만 톤이 새로 캔 겁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된 거냐? 80년 이후로 금을 캐는 기술의 혁명이 4번이나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금값이 그동안 5분의 1 토막이 났고, 갑자기 뭐 셰일가스 네. 생각도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음. 새로운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면서 금의 공급량이 늘어났죠.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최경영의 경주쇼에 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마상을 입었던 그 출연 네. 3년 전 출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거기서 제가 이제 금에 대해서 투자하라 그랬을 때 KBS 기자가 투기하라고 조장하고 있네?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루즈벨트 때문이에요. 루즈벨트가 금의 화폐의 지위.
자, 우리 인류의 4,000년 역사 동안 금은 화폐였습니다. 음. 종이돈을 유럽에서 쓴 건 그렇죠. 360년밖에 네.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3,700년을 우리는 금이 화폐라고 생각을 했지 이 종이장을 화폐라고 생각한 적이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투기로 만든 건 누가 만든 거냐? 루즈벨트가 만든 거죠. 루즈벨트다. 네.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금이라는 게 그동안 이제 찍혀 눌려 있다가 지금 100년 만에 거의 90년 만이죠. 정확하게 루즈벨트 이후로 100년 만에 뭔가 다시 금이 자꾸 화폐로 자꾸 고개를 드밀려 그러고 그리고 중국과 이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자꾸만 사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앞으로 금을 찍어 누르려고 여러 번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금을 사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뭐냐? 금은 달러에 대한 위험 회피 수단이에요. 네. 자, 달러를 제가 50%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달러는 안전합니까? 달러도 세상에 어떻게 변동폭이 바뀔지 있겠죠. 모르죠. 예.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음. 달러를 위협하는 건 종이돈이 아닙니다. 달러를 위협하는 건 유로화나 위안화나 절대로 위협 못해요. 이유는 달러는 상대적으로 유로화든 위안화든 엔화든 그 어떤 통화보다 여전히 강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달러를 위협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금이나 아마 가상자산일 수도 있죠. 저는 가상자산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가상자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가상자산 잘 모르고 금은 충분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찍어 누른다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금값이 딱 한 번 떨어질 기회가 또 한 번 세게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오면 그러면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돈을 빌리기 힘들죠. 네. 그러면 금값도 가상자산도 다 떨어집니다. 이럴 때 금이든 가상자산 그건 저는 가상자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가상자산 네. 전문가한테 들으셔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요때도 금을 사기가 정말 좋아요. 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못 사셨다면 그런 기회를 이용하거나 음. 또는 이제 지금 이제 살려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적립식으로 사는 게 어떠냐. 금값이 워낙 지금 현재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금은 절대 네.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금값은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네. 적립식으로 사겠다는 이 미국의 투자 구루들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개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뭔가 지금 경제쇼 원조다운 뭐 포트폴리오 추천이셨던 것 같은데 투자를 어떻게 하라는 지침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테마에 나가기 전에 그래서 지금 박종훈 그 소장님의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아까 말한 그대로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렸다시피 50% 달러, 10% 금, 그다음에 원래 원화가 40이었는데 이게 정말 원화가 그동안 너무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금과 달러가 네. 80%로 바뀌었고요. 원화는 사실은 제가 이제 돈을 계속 버니까 원화로 버니까 네. 원화는 조금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근데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중이 20%로 줄었습니다. 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네. 가져갈 겁니다. 다만 달러 내에서는 그동안은 주식 비중이 꽤 있었는데 최근에는 단기 국채랑 그냥 달러 예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달러 내에서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였고 그리고 단기 국채, 장기 국채는 잘 안 사요. 왜냐하면 장기 국채를 안 사는 이유는 금리가 혹시라도 튈 경우에 네. 장기 국채는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단기 국채는 금리가 튀어도 손해를 거의 안 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장기 국채 비중은 거의 줄였고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금리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오른다고 100% 말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내린다는 확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장기 국채를 많이 빼버렸고요. 단기 국채로 옮겨놨습니다. 네. 유념해서 저도 투자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보면 전 제일 놀랐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정부 효율부 수장에 앉혔습니다. 이게 무슨 지표입니까 이게? 네, 저는 정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현재 감세하겠다고 모든 공약 다 지키게 되면 이건 정말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거는 미국은 나중 문제예요. 트럼프가 지금 감세해주겠다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회보장 소득세를 감세하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은 주겠다. 네. 나중에 다 수령하게 해줄게. 근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한 푼도 걷지 않겠다. 이거 제정신 아닌 거죠. 근데 이런 공약들을 했어요. 자, 팁에 대해서 면세하겠다. 지금은 그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팁에 대해서 면세를 면밀하게 만들어서 이거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만 면세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직종들이 팁으로 돈을 받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변호사는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자, 변호사들이 상담 끝난 다음에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팁 이렇게 통을 하나 놔두는 거예요. 저 같으면. 네. 자, 상담료는 자, 1시간에 $500였습니다.
근데 저는 팁을 20% 받고 있어요. 좀 100달러는 여기다 넣고 가세요. 자, 그러면 세금 안 걷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직종이 팁을 도입하게 될 거라서 지금 팁에 대한 그 감세 규모가 지금 저는 과소평가돼 있다. 팁에 대한 감세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뭐 서비스업은 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택시 기사, 뭐 음식점 종사자, 그리고 뭐 세차 서비스 이 정도만 허용하겠다. 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입법할 때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화이트 리스트 방식으로 미국은 입법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 방식이라 그래서 이것만 안 돼라고 하죠. 이게 한국하고 미국이 다른 점인데 만약에 이거 안 돼, 변호사나 의사를 빼버린다. 그러면 미국의 많은 의사들이 네. 진료비는 뭐 예를 들어서 $10,000입니다. 근데 저는 10%를 팁으로 받고 있어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진짜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이런 건 좀 막아줘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를 효율화해서 이렇게 감세를 많이 해줄 거면 그러면 정부를 효율화해서 어떻게 되느냐? 정부 지출을 줄여야죠. 재정 지출을 그렇겠죠. 줄여야 됩니다. 네. 그걸 동시에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그러면 금리가 튈 겁니다. 미국 금리가 뛰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세계 무너져요. 시장에 네, 세계 세계- 예. 때문에 예. 세계는 저 관심 없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제일 걱정되는데 음. 자, 지금 1,400원에서 지금 간신히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2년 전만 해도 4,600억 달러여서 룸이 많았어요. 개입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은 4,100억 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인간은요. 앞자리에 민감합니다. 심리가 진짜 중요한데 앞에를 4로 시작하면 4,600이나 뭐 4,170이나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4,170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3,990이 됐어요. 완전 다르게 느껴요. 와, 이거 진짜 이거 뭔가 인간이 느끼는 게 달라요. AI라면 모르겠지만 인간은 와, 외환 보유액이 갑자기 3,000대가 됐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기껏해야 한 번 혹은 진짜 최대로 2번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게 된다. 저는 미국은 진짜 뭐 거기는 어차피 정말 잘 나가는 나라예요. 네. 뭐 좀 망가진다 하더라도 좀 뭐 그래 뭐 회복이 되겠지만 되겠지. 네. 뭐 미국이 고생해봐야 1, 2년 고생하겠지. 근데 한국은 만약에 환율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것들을 잃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역할 저는 네.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미국을 잘 개혁을 해줘야 우리가 사는 이상한 일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잘 버텨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트럼프가 역설이라고 좀 느끼는 게 트럼프 1기 때도 보면은 그 테슬라가 사실 친환경 전기차 이런 걸 트럼프가 안 좋아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지지 기반 베이스 자체가 이제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뭔가 노동자들 기반인데 시장의 반응을 보면 당시 트럼프 1기 때도 GM이나 포드가 아닌 테슬라를 시장이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면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 안 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역설적이다 이 사람은 느꼈거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용목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를 하면 진짜 분명히 또 악플이 달릴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는 진짜 제가 이제 소망하는 게 있어요. 머스크가 미국 정부에서 살아남길 바랍니다. 근데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네. 벌써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당장 교통장관 진짜 중요해요. 일론 머스크의 진짜 목숨줄 같은 장관이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니까 네. 네. 교통장관에 따라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는 진짜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보조금 철폐해도 간다. 니들은 내 차를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뭘 지금 현재 걱정하느냐? 중국이 지금 자율주행차에서 미국보다 더 빨리 앞서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은 데이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나 뭐 알고리즘이나 미국이 훨씬 더 앞서 있지만 네. 데이터를 100개를 넣느냐 100만 개를 넣느냐 이건 정말 다른데 중국은 규제 따위 같은 거 없잖아요. 중국 정부가 가자 그러면 그냥 갑니다. 갖고 가니까 네, 다 갖고 그냥. 가니까. 예.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모든 규제 없이 지금 뭐 음. 교통사고로 진짜 몇천 명 죽든 말든 그냥 자율주행차를 마구 굴리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다르죠. 교통사고 한 번만 나도 야 이거 안 돼. 너 이거 교통사고 났네? 자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면 사람이 그래 일어날 수 있지. 교통사고 난다는 거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 10번만 내보세요. 그럼 규제 때릴 겁니다. 큰일 나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중국한테 자율주행차를 지는 거예요. 지금 이 속도면 집니다. 일론 머스크는 천재라서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미국의 모든 규제를 철폐해서 자율주행차를 굴리고 싶은데 그럼 교통사고가 나겠죠. 초반에 엄청 많이 날 거예요. 중국에서 나고 있을 텐데 분명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교통장관을 자기가 안 치고 싶어서 했던 사람은 네. 에밀 마이클이라는 사람으로 우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버의 이사였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율주행차 그렇겠죠. 엄청 믿은 네. 사람인데 이 사람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문제인데 일론 머스크가 재무장관으로 밀었던 사람 또 러트닉이라는 사람도 상무부 장관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와 그다음에 트럼프를 그동안 오랫동안 보좌했던 특히 어떤 사람이냐? 트럼프가 그동안 4년 동안 완전히 고통받았을 때 그때 어려웠을 때 트럼프 옆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제 아니 왜 일론 머스크 말 갑자기 굴러온다는 말을 지킵니까? 우리 충신들 아닙니까? 우리는 4년 동안 당신이 춥고 어두웠고 배고팠을 때 배고프지 않았겠지. 네. 네. 당신이 사법 리스크 있었을 때 당신 옆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호위무사는 우리야. 네. 예. 이 싸움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력 싸움에서 누가 이길 거냐가 앞으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 살아있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거냐. 전기차에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팔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산다면 대한민국에 어쨌든 우리나라에 한 뭐 5대 축하면 아니 뭐 요즘엔 뭐 양대 축 같기도 한데 요즘 양대 축이죠. 왜냐하면 뭐 반도체랑 네, 배터리죠. 어쨌든 배터리 예. 전기차인데 두 양대 가지죠. 축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일론 머스크가 살아남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중요한데 벌써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버텨줄지가 네. 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 말씀에 의거한다면 테슬라 주식을 지금 사는 것도 상당히 이제 보류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본 다음 결정할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네. 네, 경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치 문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제 예측의 범주를 넘어섰고요. 그것도 더 정치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 인간관계예요. 둘이 싸울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트럼프가 네. 넓은 아량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막 사실 월권을 했잖아요. 장관은 땡땡이가 좋아. 누굴 해야 됩니다. 예. 예. 아니 이거 트럼프한테 인사권이 있는 건데 이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자가 제일 싫어하는 건 감히 인사권에 자기가 먼저 나서는 건데 맞아요. 네. 지금 벌써 2번이나 그런 짓을 했습니다. 재무부 장관 그리고 또 교통장관에서 먼저 트럼프가 질러서 땡땡이를 시켜라. 그랬더니 그 땡땡이를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트닉도 안 시켰고 지금 마이클도 안 시켰기 때문에 러트닉은 네. 재무부 장관으로 추천했는데 상무부 장관으로 돌렸다는 건 아직 트럼프를 내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재무부 장관까지 시켜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무부 장관이니까 머스크야 이 정도면 됐지 않니? 라고 지금 트럼프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하고 사이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긴 하지만 이게 몇 번 더 반복되면 트럼프가 참지 못하는 어떤 네. 임계점을 때릴 수 있거든요. 그게 저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생사가 우리 한국 배터리 시장과 반도체 시장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네. 크다고 말씀해 주신 맞습니다. 거고 결국은 트럼프의 기조라는 게 세이브 아메리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시장의 반응이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만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이거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 때 시작된 겁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때 제가 계속 우리나라를 진짜 현재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네. 모든 고통이 시작되느냐? 이건 전부 다 우리가 미국의 공장을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세일즈 외교에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일즈 외교하면 이제 원론적으로 뭐냐면 그 나라의 교량을 지어준다. 세일즈 외교 맞아요. 우리나라의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한다. 세일즈 외교 맞죠? 맞는데 네. 아니 그 세일즈 외교에 너무나도 이게 진짜 너무 충격적인 게 미국의 공장을 지어주는 거 그것도 반도체 공장 지어주고 그다음에 배터리 공장 지어주는 거 이걸 세일즈 외교라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잘못 보도했고 네.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도 야 우리나라 지금 봐라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시냐 외교 성과다. 네. 외교 성과로 지금 가서 미국에 이렇게 많은 공장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이제 한미 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네. 이게 우리나라 주가 하락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환율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러냐? 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2020년만 해도 무역수지 흑자가 166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올해 무역수지 흑자가 지금 500억 달러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갑자기 대미 무역 흑자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공장 지면서 많이 나갔나요? 뭐가? 예. 바로 그겁니다. 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한국 기업들은 익숙한 제품을 사용하겠죠. 제조 설비도 다 한국에 있던 걸 가져갑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기업이 한국 기업한테 수출한 거예요. 스스로 거래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중간재나 부품들도 물론 이번에는 부품 공장도 많이 나갔지만
그래도 한국 걸 갖다 쓰는 경우가 정말 많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이 지금 미국에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냐? 2023년에 지금 미국에서 일자리 만들어준 해외 국가 1위를 우리나라가 차지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위, 3위, 4위가 어떤 나라냐? 네. 일본, 독일 같은 나라예요. 아니 일본, 독일보다 우리가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데 우리가 1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경제 규모 대비 너무 많이 간 거네요, 투자를. 제가 예.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왜 도대체 대통령의 치적입니까? 진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을 한단 말입니다. 자 취임을 하고 딱 보면 가만 있어봐라. 한국이 말이야. 내가 대통령 하던 2020년에는 우리한테 돈을 벌어가던 게 166억 달러인데 이놈들이 이제 500억 달러를 벌어가네? 내가 많이 남았었나 봐. 네. 내가 잠깐 쉬었더니 이놈들이 나한테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번에 트럼프가 이제 여러 가지 유세 연설을 할 때 한국은 계속 거론해서 한국을 머니머신이 막 계속 그랬죠. 예. 근데 이번에 일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진 거냐? 2016년 유세 때는 계속 일본 얘기만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번 유세 때, 2024년 유세 때 제가 트럼프 연설을 거의 다 이제 전수조사하려고 노력했지만 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 보진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한국 얘기를 했을 때 일본 얘기를 했나 봤어요. 그건 제가 진짜 다 봤거든요. 한 번도 일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때. 야,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가 어떻게 우리의 양상이 다른 모양이죠? 그렇죠. 일단 네. 미국한테서 벌어가는 돈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올해 4월달에 아소다로가 이 당시에 자민당 부총재였거든요. 근데 트럼프를 만나서 외교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과시하는 걸 좋아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물밑으로 외교하는 걸 다 싫어해요. 네. 당장 나랑 같이 와서 대놓고 해라. 예. 대놓고 해라. 트럼프 타워에서 같이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사진 찍으니까 아소다로랑 그 다음에 트럼프랑 이제 외교의 가교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보나마나 엄청나게 로비를 했을 겁니다. 자, 이때 4월달에 로이터 통신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특집 기사를 냈는데 로이터에서 전 세계 이제 각국 정상이나 아니면 네. 각국의 정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트럼프를 만나려고 줄을 섰다. 이런 기사를 썼는데 막 진짜 전 세계 국가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트럼프를 만나고 있는지 딱 쓴 다음에 이 기사에서 한국에 이제 아주 고위직에 전화를 걸었다. 자, 한국은 지금 트럼프를 상대로 어떤 외교를 하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한국의 고위직은 이렇게 답변했다. 트럼프의 심기를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로이터 기사에 진짜 나와요. 그래서 역시 우리는 관심법의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한테 제일 쓸데없는 외교가 뭔지 아십니까? 물밑 외교.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는 화려하게 뭔가 이 나라한테서 추앙받길 바라니까. 추앙받는 걸 네. 바라니까 그런 외교하면 안 되고요. 뭔가 트럼프가 빛나게 만드는 그런 외교를 하고 정말 겉으로 화려한 외교. 네. 그리고 우리가 실속은 잃지 않는 외교를 해야 되는데 자, 해외 투자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 일본은 지금 보니까 아소다로가 온갖 외교한 거 다 봤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은 아무 외교를 안 했어요. 참 했다고 합니다. 참 물밑에서 외교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외국에서 볼 때는 해외 투자가 볼 때는 안 한 거랑 비슷해요. 네. 참 그 뒤로 기사가 계속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물밑에서 외교 계속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음지에서 음지에서 했다고 합니다. 예. 양지에서 안 하고 네. 이제 일본은 양지에서 했는데 우리는 음지에서 엄청 했다 합니다. 뭐 믿어주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런 외교하는 걸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트럼프의 그간의 발언으로 볼 때 한국을 집중적으로 때리겠구나 이런 거거든요. 트럼프는 하나만 네. 팬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만 팬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트럼프 일기 때는 일본을 좀 그렇게 팼는데 이번에 누가 될 거냐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브랜드 든 생각이 제가 이제 트럼프 일기 때 관세 폭탄을 많이 매겼잖아요. 우리는 뭐 세탁기 공장조차도 미국 가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기업의 셈, 우리 정부의 셈 그리고 미국 정부의 셈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우리 기업의 셈은 미국으로 공장이 가도 사실은 그 이익 관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한국 정부 나라가 문제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지금 우리 정부가 대기업들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결국 트럼프 시대에 한국 정부를 따를 것이냐 미국 정부를 따를 것이냐 양자택일적 요건에서 우리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정부를 따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는 지금 미국으로 떠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전혀 제가 비판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런데 도대체 우리 정부를 믿고 어떻게 투자하냐.
진짜 기업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해외로 떠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자 지금 뭘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딱 이거 하나 하면 됩니다. 트럼프가 좋아할 꽃다발을 만들면 됩니다. 꽃다발. 엄청 겉으로 화려한 꽃다발을 만들어서 이 꽃다발을 트럼프한테 주는데 네. 이 꽃다발에는 향기가 없으면 돼요. 자, 꽃다발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향기가 없는, 실속이 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다발을 주면 트럼프는 만족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온갖 걸 계속 때릴 거예요. 먹이겠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왜 트럼프한테 당할 때까지 가만히 있을 겁니까? 지금 국가를 위해서라면 정부에서 할 일은 꽃다발을 주고 우리 기업들을 지키는 정책들,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공장을 짓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자꾸 네. 만들어가면 이거 아직은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로 한 2, 3년 더 지나가잖아요. 아예 트럼프 그냥 인기가 다 추가 끝나면 넘어가는 거죠. 예.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제 기업들이 공장을 안 지을 거고 네. 또 외환시장에 환전할 사람이 없고 화환율은 더 올라가겠죠. 저는 달러화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망하는 건 제가 틀리길 바래요. 환율이 1,100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틀리게 만들어주세요. 제발 정부에서. 한국 일단 전까지 정부에서. 사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틀리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은 간단하다. 네. 화려한 꽃다발. 그거면 됩니다. 그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 이제 이런 우리 기업의 운신의 문제, 정부의 운신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공표된 그 머니머신이라는 공표된 그 통지서가 영수증이 뭐냐면 바로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이건 사실 피할 길이 없어 보이거든요. 예. 방위비 분담금은 일단 이게 묘하게 제 문제는 좀 아니긴 하죠. 제 네. 전문 분야는 아니긴 네. 합니다만 경제적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측근들이 어떤 발언들을 했느냐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언론들이 이제 너무 많이 다 해리스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트럼프 측근의 발언이 보도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저는 항상 트럼프가 될 거라고 믿었기 네. 때문에 트럼프 측근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계속 유심하게 봤는데 트럼프 측근이 항상 말할 때 너희들 방위비 분담금을 10조 원으로 늘려라. 지금 1조 5천억 원인데 10조 원으로 늘려라. 6배 이상 늘리라는 6배 거죠. 이상 예. 늘려라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너희들 국방비를 왕창 늘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거 사라. 네, 예.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국방비를 얼마나 늘리냐를 이제 트럼프 측근들이 말한 걸 봤더니 요게 돈으로 환산하면 20조 원이더라고요. 이제 퍼센트로 제가 다 계산을 한 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정부가 조금만 현명하다면 저한테 저희가 국방비를 30조 원 늘리고 미국 무기 많이 사드릴게요. 이왕이면 최신으로 좀 팔아주세요. F-35도 더 많이 팔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온갖 이지스 함이든 뭐든 미국님이 미국에서 그동안 안 파시는 거 우리한테 팔아주세요. 이런 말이죠. 네. 그동안 음.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화려한 꽃다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국익을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국익을 내주지 말고 10조 원 이거 주는 건 그냥 날아간 돈이잖아요. 맞아요. 예. 더 많이 무기를 사드릴게요라고 하면 그게 한국의 무기로 다 남습니다. 첨단 남죠. 무기로. 예. 실물로 남죠. 근데 예. 이들이 뭐를 원하는 거죠? 이들 측근들은 어떻게든 미국 무기 산 게 더 낫지 20조 원 반감보다 더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트럼프는 지금 군산 어떤 복합체 이런 데서 맞아요. 다 네. 로비를 받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첨단 무기 사주겠다는데 아니 이게 주둔비가 낫나 아니면 첨단 무기를 팔아먹고 내가 일자리 많이 창출했다는 게 낫나? 그럼 우리는 이 무기 갖고 있으니까 안보는 더 튼튼해질 거고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기 더 많이 사드릴 테니까 기술이 좀 더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왕창 사는 거죠. 왕창 이럴 거면 어차피 왜냐하면 어차피 못 피하는 10조 원이라면 네. 이런 식으로 딜을 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거래를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정부의 진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가 정답이란 뜻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화려한 꽃다발을 각 분야에서 각 전문가들이 만들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양해해 주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면 트럼프는 분명히 그 뒤에 응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이건 스쳐 지나가는 얘기인데 예전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그 박장범 앵커랑 이제 그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 바이든한테 받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너무 소중히 네. 생각하는 경향이 있던데 트럼프 같은 쇼맨십 있는 사람이 앞에서라면 뭔가 그거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만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네. 이제 바이든 쪽 인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한테 뭘 받은 걸 지금 현재 자랑하거나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이 대통령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리고 내가 여러 나라의 국가의 수장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고 내가 정말 이들을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진짜 세계를 장악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이거 보여주는 건 국익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요걸 좀 조심하면 우리 국익은 지키면서 트럼프를 살살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걸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저는 얼마 전에 지난주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당선인신 분으로 그 UFC 있잖아요. 이종격 투기 네. 꿈의 무대라고 하는데 네. 거기 직접 가서 1년에서 네. 관람하는 거 보고 데이나 화이트 UFC 대표랑 야, 이 사람은 아예 이런데 노골적이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남성성에 대해 드러내는데 전혀 그 거리낌이 없구나. 네네. 이런 생각한 겁니다. 보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외교하기가 정말 쉬운 상대예요. 머리만 잘 쓴다면. 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싱크탱크를 다 동원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훈 소장님과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벌어질 변화와 한국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처음 출연하셨는데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굉장히 힘이 넘칩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제가 일이 너무 많아갖고 힘들어갖고 아 이거 방송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워낙 네. 진행을 힘있게 해주셔서 저도 힘있게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고이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제작진의 요청을 받아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내년 주가 전망을 꼭 부탁드린다는. 네. 내년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한국의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제 전제 조건들이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공장이 이제 한국에 있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나라 공장이 미국 가서 돈을 벌어도 우리나라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코스피라는 시장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코스피라는 시장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믿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장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투자를. 네, 이게 아니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 기업을 샀을 때 이게 나중에 환전하고 나가면 손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아무리 장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네. 한국이 잘 돼야 우리나라 코스피도 잘 될 거라서 네. 정책에 진짜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코스피가 내년에도 그렇게 좋은 실적을 거두지 못할 거라는 좀 안 좋은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좀 말씀 들으면서 정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떠올렸고 트럼프를 누구보다도 바깥 타국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은 건데 우리 정부가 앞으로 좀 이렇게 잘해 보려면 일론 머스크를 뭐 수입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박정훈 소장님을 좀 어떻게 기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감히 해봤습니다. 네, 저는 네.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오랜 기자 생활로 다닌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